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UCLA 심리학과 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 박사는 침묵의 메시지란 저서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말은 그 표현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55%, 목소리 톤이 38%, 즉 시각과 청각적 요소가 93%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메시지 자체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벌써 고개를 가로젓는 어르신들 계시는군요. 올드보이이십니까? 꽃할배이십니까? 다음 주 18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행을 놓고 정치권이 쪼개졌습니다. 청와대의 방북동행 초청 제안을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야권 대표들이 거부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놀랍고 언짢았고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초청에 응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조차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청와대가 7%의 내용만 생각했지 93%의 형식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리당략이란 표현을 쓰면서 꽃할배가 되달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요청 역시 올드보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형식은 예의이고 소통이고 설득인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 추가서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1부에서는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메르스 의심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단받은 그 확진 환자 말고 또 다른 경로로 지금 이제 뭐 혹시 감염이 됐을 우려가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의심 환자인데요. 두바이발 비행기를 타고 온 한국인 여성입니다.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고열 같은 그런 의심 증상이 발견이 돼서 중앙감염병 병원인 서울의료원 음압격리실로 이송해서 지금 치료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1차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라 그럽니다. 첫 확진 환자를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밝힌 거하고 달리 음압 구급차가 아니라 일반 구급차를 이용한 것도 새롭게 좀 드러나서 이거 역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메르스 대응 지침상 운전석과 환자 사이 격벽이 있는 구급차면 이송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격벽이 있었고 운전자도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여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해명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논란은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일상 접촉자 가운데서 외국인 30여 명에 대한 행적 파악도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 예. 그리고 일상 접촉자 숫자도 하루 만에 9명이 줄어들어서 408명으로 또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게 뭐 고무줄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매뉴얼이랄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뭐 숫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화재도 자칫했으면 이게 지금 대형 참사가 될 뻔했어요. 네. 좀 아찔했던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54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그 5층짜리 청도 용암 온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뭐 불은 빨리 꺼졌습니다. 40분 만에 이제 진화를 하긴 했는데 화재 당시에 이용객 직원해서 모두 100명 정도가 그 안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층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일단 화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데 6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뭐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또 뭐 줄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그 4, 5층이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런데 화재 당시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고 안내 방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더욱이 이 건물은 또 6층 미만 건물이라서 스프링쿨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런데다가 사설 소방업체로부터 소방안전점검을 한 달 전쯤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네네.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 예. 예. 지난해 그 충북 제천 목욕탕 사고 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와 같은 화재 참사가 또 벌어질 뻔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 안전 불감증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소방 안전 점검도 여전히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우려가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다가 문제 없음이 문제 있음이라는 얘기를 좀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들어요. 네. 예,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떤 논란이죠? 비용 추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뭐 동의안이라든가 또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통일부가 이제 비용 추계를 해서 이제 첨부를 했는데 철도 도로 협력 그리고 산림 협력 같은 그 판문점 선언 당시 합의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2,986억 원. 그러니까 거의 3,000억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만 이제 포함시켜서 예. 이게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비용 추계의 핵심이 산출 근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뭐 철도를 하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 단가가 어떻게 된다. 예, 예.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없는. 네네. 이것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비용 추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을 하나 놓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공사 기간 몇 년 걸리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총액이 얼마 든다. 그리고 건설 단가가 얼마인다. 예, 예. 예. 뭐 재원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달한다. 이런 게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네네.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데 통일부는 뭐 무상 지원은 1조 원대 규모 그 남북협력기금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경제 인프라 건설 나머지 부분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예. 언급이 이번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밝힌 게 있습니다. 2008년에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네네. 따르면 그 14 남북 공동 선언 이행하는데 한 14조 3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을 했거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네. 결국 국민 세금이거든요. 비용 추계 분석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그렇죠. 예.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나. 예. 이건 좀 반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전히 네. 위장 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특히 이념 정체성 네네. 이런 거를 놓고 지금 검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어제는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야권에서는 위장 전입 중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네네. 여당 의원들조차도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렵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딸이었다. 네네. 어머니가 어려워 어머니 하는 일에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다 했다. 네네. 친정어머니께서 다 했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엄친아를 이제 인증을 하신 셈인데. 네네. 아니 그러면 어머니를 인사청문회에 내보내시지. 왜 본인이 제대로 해명도 못하시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뭐 이은혜 후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정치 편향성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그 박지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간의 설전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당신이 판사야!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히 예, 물어보시는 걸 하고. 네네.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은 또 이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네네. 예, 이런 식으로 또 방어를 좀 해주셨어요. 예. 요즘 박지원 의원은 뭐 거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으십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은요, 오늘 2부에서 연결을 해서 관련 이슈 잠깐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적대 관계였던 북미 정상의 첫 만남 이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 부여가 됐습니다. 비핵화 종전선언 놓고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지는 듯 싶다가 최근에 좀 진전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연내 개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3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슈를 받아들이는 미국 내 여론은 어떤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 퇴근길이실 텐데 날씨가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 가을 초가을비 선선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까? 예, 흐린 가운데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온도 조금씩 이제 내려가겠어요. 네, 어제 오늘 아주 한 10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쪽은 좀 많이 열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내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이 지금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큰 뉴스일 때면은 그래도 굉장히 큰 뉴스죠. 큰 사건인데 아주 워싱턴답게 워싱턴 포스트지가 즉각적인 분석 기사를 냈어요. 사실 지금 미국은 오늘이 17주년입니다. 9/11 테러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이죠. 그쪽은 9월 11일 테러 때문에 미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추모하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월요일이죠.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 주초 백악관 브리핑에서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이 내용을 브리핑을 했어요. 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자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편하고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분석 기사로다가는 언제냐라는 게 초점이었죠. 결론은 유엔에서 올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11월 초에 열리는 그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안 회의 저 직전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 그러면 10월 달. 그러면 2차 정상회담이 10월 중에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좀, 살짝 언급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존 볼튼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존 볼튼 의원은, 연내에 2차 정상회담을 예정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규모와 리스트를 밝혀야 된다. 잊지 않고 이런 걸 언급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지가 아주 분석 기사를 냈고요. 그다음에 그 지상파 방송들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데 역시 그 중간 선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기의 스캔들에 쏠리고 있는 여론을 좀 크게 다른 데로 좀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참 좋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뉴스를 해설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님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 말씀하신데 저도 잠깐 좀 봤는데요.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다스럽고 공허한 그러한 약속을 아주 그 대처하는데 잘 훈련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에 있는 국면을 타개할 줄 아는, 그리고 핵심이 뭔 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북한 지도자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 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일정을 잡자라는 이제 언급까지 했다라는 것도 멘트 나오고요.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일정이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구절 행사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미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점을 여러 군데에서 코멘트를 했어요. 그 구구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70주년 그 열병식에서 그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내부의 논의 구조에서 나온 분위기를 전달하면서요. 몇 가지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은 북한과 미국 관계는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 첫째 미군 유해가 돌아왔고 억류됐던 미국은도 돌아왔고 북한에서 늘 하던 미사일 핵실험 없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교착 상태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의도된 대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실무자들은 잘 안 됐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정상회담에서 다 풀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될 땐 이렇게 정상회담을 서로 할 거다. 이거는 잘 되는 일이라 굉장히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만 가지고서 브리핑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님 보면은 그 미국 그 중간선거라는 게 보면 11월에 첫 번째 월요일에 있는 그 주에 화요일 날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11월 6일이 중간선거. 그러면은 그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그 전에 이루어질까요? 후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미국 내 팔리틱을 감안해서 볼 때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기초해서 볼 때는 분명히 그 중간선거 전에 큰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밥 우드워드 책이 이 얘기거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백악관 그 고위 관리가 익명으로 뉴욕타임즈에다가 그 기고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백악관은 이 패닉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모든 여론이 그 스캔들에 꽂혀 있는데 이러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11월 6일 선거에 트럼프가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북한과 정상회담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11월 선거 이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로 넘어가면은 연말 분위기가 미국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크게 히트하는 거는 10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이슈가 되려면은 중간 선거 전에 이제 날짜라든가 장소가 딱 확정이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뉴스에 초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하순, 10월 중순이 넘고 중간선거 이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뉴욕타임스의 그 기고문 그리고 밥 우드워드 기자의 그 저서, 공포란 저서 이걸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실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인데요. 지금 이때에 이거가 터뜨려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은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국에는 그런데 트럼프 지지 기반이나 트럼프 선거에는 이게 굉장히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이게 그렇게 큰 그 생각했던 것처럼 우려한 것 공화당 쪽에서 우려한 것처럼
큰 선거의 파장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익명의 뉴욕타임즈 칼럼이 그런 방식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의견들이 또 그만큼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진짜 국가의 위기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고위 관리라 그러면 수석 비서관 이상일 텐데 이름을 감추고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서 터뜨리는 게 바람직한 거가 이런 이 맞불 이 흐름도 또 있기 때문에요. 이거가 그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는 생각보다 훨씬 미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쪽의 반응, 비중 어느 정도로 지금 감지되고 있는지요? 사실 큰 관심거리는 아닌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친서로 인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맞춰지면서 이거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언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특사로 인해서 온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런 그 해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문가들이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유엔에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런 순서로 가면은 연내에 뭔가 미국과 북한 간에 빅딜 큰 일이 좀 벌어질 거를 기대해도 되지 않나 이런 기사들도 있고 전문가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핵폐기 단계로 가려면은 북미 정상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1년이란 시간표도 제시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첫 임기 내에 비핵화 시간표 제시라고 하는 그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목표 이쪽에 관련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 전문가들은 아주 정리한 핵심적인 사안은 북한의 핵 리스트라는 거를 투명하게 내놓는 거와 종전선언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그 위원장의 평양의 반응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처음으로 지난 그 특사단 한국의 특사단하고 의해서 밝혀진 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그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고 인상적이다라고 코멘트도 하고 그런 걸 봐가지고서는 분명히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실무자끼리는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지만은 정상끼리의 관계는 흔들림 없이 싱가포르에서의 만나서 대화하고 악수하고 이런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선거 이슈 안에 특별히 안보라는 면은 들어있지만 안보가 한반도 이슈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틀 전에 모닝 컨설트라는 꽤 전문가들이 요즘에 많이 주목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걸 보면은 경제 문제가 역시 한 27%, 그 다음에 안보, 이민이 포함된 안보 문제가 21%고요. 그 다음에 노후 대책과 건강, 헬스케어, 이것이 한 17%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이고, 총기 규제고, 환경이고, 이런 순서대로, 그 중간 선거 전에 경합 지역에서의 이슈 순서가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요. 이사님 다시 한번 연결했을 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국회의 상황,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청와대가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요. 여야 대표들에게 평양에 함께 가자 이렇게 동행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의장단, 한국당, 바른미래당 거절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어제 야당 찾았습니다만 반응은 싸늘했고요. 남북 정상회담 내용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함께 가냐 마냐 이런 쪽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조금 관련된 질문 좀 드리기 전에요.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박 의원님이 여상규 의원님이랑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신 설전이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가장 중요한 전 판사의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은혜 후보에게 물으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왜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질문하느냐.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니까 안 줘요. 나 못 준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안 줘요. 그래서 왜 이 원장이 사회만 보면 됐지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리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사법부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성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여상규 위원장은 그냥 불복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청문회에서 다룰 이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복을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도 아니고. 그건 얘기가 아니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이지. 그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나 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다 한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당 김도읍 간사하고도 사회관계로 한번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상규 위원장을 비난하고 옹호하고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러한 것은 당연히 지적돼야 되고 또 그렇게 발언을 요구하면은 위원장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무슨 개인을 공격한다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은 위원장으로서 제재하는 거죠.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상규 위원장이면은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를 보시다가 좀 의사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는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죠.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먼저 질렀냐 이거죠.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그러한 고석이 오고 가고 한 것은 특히 헌법재판관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장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 평양 방북 정상회담 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는 평양 안 가시나요? 저는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가실 대상자분들은 답변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늘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한 분들은 9분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로 또 결정해 나가겠다 했으니까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예. 그리고 5당 대표. 네네. 그렇기 때문에 9분 딱 정해져 있었죠. 예, 예. 최근에 그 SNS에 올린 걸 보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한 국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양행 관련해서 언급하신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 임종석 비서실장의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9분이 국회 특별대표단으로 방북을 요청하는 발표를 보고 네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했구나 사전에.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발표하는지만은 만약 대통령을 수행해서 북한을 가는 국회의장. 예,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정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거죠? 예. 예. 어떻게 됐든 그건 잘못이에요. 네네. 어떻게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함께 외국 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만은 물론 뭐 국내 행사, 외부 행사는요 대통령하고 총리도 함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심지어 정당에서도 외부 행사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함께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 예. 어디든지 의전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딱 1시간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나는 안 간다라고 했길래 보니까 청와대에서 사전 양해가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의전이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로 부의장들과 외통위원장을 불러서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들이 막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페북에서 이런 걸 올렸어요.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폄하들을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이 꽃 할배 같은 신선함을 좀 보여달라. 평양행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완곡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에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건 비서실장으로서 오만한 얘기죠. 그렇습니까? 예.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고 하면은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저도 비서실장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분은 사전에 가지 않는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면은 더더욱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와서 비서실장은 뭐 꽃알배 같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꼭 좀 가달라.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절차는 절차고 의전은 의전입니다. 들러리를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정치권이 방북을 하면은 들러리가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면은 네. 청와대도 우리 국회도 국민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정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둘러리를 세운다, 무엇이 뭐 꽃할배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단,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특사단장으로 해서 국회의장 특사단을 구성해서 이번 대통령 방북에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절충안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최고의 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도 자면 살고 국회도 자면 지키는 거고 네네. 의전 관계도 그렇게 특별하게
상충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예. 대통령께서도 당리 당략을 거둬달라 뭐 이 같은 호소를 했는데요. 당리 당략과는 무관한 일입니까 그럼? 국회의장 방북은 무관한 거고요. 네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당리 당략은 사실 남북 문제 특히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정당 대표들도 한번 함께 방북해서 그 비핵화 문제가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네네.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세균 만약 네네. 정당 대표들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했으면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동행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이 한국당 전신 야당에서는 안 갔죠. 예. 그러한 것은 저는 좋지 않다. 함께 가서 보고 느끼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평가할 것은 네네. 평가하면 되는 거지. 예.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국회의장보다는 국회 특사단 네네. 그리고 당 대표들이 못 가신다고 하면은 정책위 의장이라도 방북하게끔 하는 것이 절충안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세균 전 의장을 대표로 해서요 국회 방북단이 구성이 된다면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렇게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거네. 그 구성원 가운데에서 뭐 정책위 의장이 됐던 또 다른 그 보직을 맡은 그런 의원들이 됐던 아무튼 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비용 추계서를 포함해서요. 사업 추진비 비용이 2,986억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 비용 부분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비용에 앞서서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은 약간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예. 바른미래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의 여러 가지 과거나 현재를 보더라도 비준에 응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네. 비용 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네네. 북미 회담이 성공돼야만이 우리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네. 비용 추계 문제는 지금 2,800억 네네.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국회가 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예. 네. 그렇더라도 그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우리 524 제재 네네. 이러한 것들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비핵화의 길로 가는데 비준 우리 국회에서도 동의해주고 또 비용도 그 정도는 감수하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해찬 손학규 대표가 정치판을 크게 한번 흔들 것이고 또 그렇게 흔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기 개편 염두에 두신 발언이신가요?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는 지금까지 굉장히 중도 개혁적인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지금 보수층으로부터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분은 그러하지는 못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또 이해찬 대표께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 의석이 129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과반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의원 몇 분과 우리 당 의원 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손학규 대표의 그 진보를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승민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교류 협력 비핵화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 아니에요? 네네. 손학규 대표는 사실 YS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도 DJ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DJ하고도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진영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완전한 보수, 비핵화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교류협력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과 손 대표의 생각은 좀 충돌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에도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양분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